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역사 과목을 맡은 삼육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 주원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의 역사 9번째 시간을 같이 나눠볼까 해요. 네, 한국의 역사를 같이 공부하시면서 지금은 다 그 9번째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부분들을 다 생략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요거를 같이 이제 보강 스타일로 해서 통합하도록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국의 역사 이제 아주 오래전 시대에서부터 한국의 역사를 거슬러서 공부하셨고, 이제 오늘부터는 근대사라고 할 수 있는 곧 20세기 이후의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에서 한국의 역사는 조금은 우리가 이제 요즘 말로 그거를 이제 흑역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어둠의 역사다. 조금은 생각하고 싶거나 떠올리고 싶지 않은 좀 우리 시대의 아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나눌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큰 관점에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교관계라는 게 국가적 역학관계에 대한 관계를 살피는 게 일단은 외교 관계의 출발이고요. 그런 외교 관계의 출발에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현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역사적인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 사실은 역사 과목에 대한 이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있을 때 이때 배우고 있는 역사라는 것은 바로 그 눈에 나타나는 큰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배경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라 하면은 국가적인 역학관계, 곧 외교적 역학관계에 의해서 규정되어진 역사를 공부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국제적 역학관계에서 나타나는 역사를 배우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민중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회 구성원, 하나의 개인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성 체계의 의미는 이런 지도자들이나 어떤 정부나 권력자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 단위로부터 파생되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초 단위로부터 파생되는 개념은 어떤 외교적이거나 국제적 역학관계에 의해서 규정되어진 역사와는 또 다른 결을 갖습니다. 그 또 다른 결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정치를 만들어내고 제도를 만들어내고 국가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해 나가는 것은 권력자들이나 정치가들의 입장일 수 있겠지만, 그 권력자들과 정치가들의 입장이 모든 다수의 민중들이나 그 백성들을, 그들의 의견, 곧 민의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외교적인 어떤 상관관계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외교적인 상관관계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조화로운 관계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관계가 훨씬 더 많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보실 한국의 역사 과목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 그 시기가 1910년대에서 1940년대를 포괄하고 있는 이른바 일제강점기라고 불리웁니다. 일제강점기는 쉽게 말씀드려서 한국의 역사 속에서 한국이 일본이라는 국가의 식민지 시절을 보냈던 시기를 일제강점기라고 표현을 해요. 역사적 관점에서 한국이라는 국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정당하지 못한 혹은 민의가 완전히 수렴되지 못한 상태에서 수탈된
정치가들의 외교적 관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파생된 결과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반영된 이 표현이 강점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강제로 힘으로 찬탈을 했다. 이런 의미로서 일제 강점기라고 1910년도에서 1940년도 시기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지금 이렇게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국적이 다르잖아요. 저는 한국 사람이죠. 그런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는 중국 학생분도 계시고 베트남 학생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혹 일본 학생분들도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배울 때 불편해질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생기는 거죠. 만약에 여기 지금 베트남 학생분들이 다 앉아 계시지만 만약에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있어서 좋지 않은 어떤 원망을 일으킬 수 있는 외교적 관계나 역학적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서도 외교적으로 좋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글로벌 한국학과의 우리의 과목의 목적과 서로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되는 목적은 이런 국가의 이해관계,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는 충분히 존중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충분히 냉정하게 인식을 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배우는 새로운 기준은 지도자나 권력자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외교관계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역사의 비극이 일어났는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찬탈하거나 한 국가가 또 다른 국가에 대해서 식민지 사회를 경험해야 됐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를 삼자라는 것이 저와 오늘 여러분이 함께 배우고자 하는 한국의 역사 중에 식민지 시대, 곧 일제강점기에 대한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은 한국이라는 역사를 배움에 있어서 한국이 무조건적으로 옹호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맥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흐름에 있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일본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어떤 외교적 함수 관계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를 조금은 뼈아프지만 냉정하고도 객관적이고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보시면 우리가 역사의 흐름이 사실은 전쟁과 어떤 충돌의 역사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안타깝지만 외교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입장이고, 베트남도 어떤 의미에서는 인도 차이나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까지 항상 다 우호적인 건 아니었잖아요. 적대적일 때도 있고 우호적일 때도 있고 그러한 어떤 외교적인 높낮이 곧 충돌과 화해의 사이클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사이클을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이나 팩트를 바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거를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일제강점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일제강점기란 일본 제국이죠. 일본 제국이 그래서 일제라는 게 이제 줄임말이고요. 일본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 제국이었어요. 지금은 일본이 민주적 정부에 의한 그리고 천황제에 의한 민주적 정부 수립이 되어진 공화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공화국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까요? 아니면 민주정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도 민주정부예요. 중국은 이제 공산당 체제에 의한 체제정부.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일본이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 1910년도에서 1940년도까지는 일본 제국으로 불리워졌죠. 그 일본 제국이 한반도를 물리적 방법, 강제적 방법으로 점령해서 식민지를 삼은 시기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로 나눠요. 1기는 무단 통치, 2기는 분열 통치, 3기는 말살 통치 시기로 나눈다.
네, 이런 좀 과격한 용어가 사용되지만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한국의 역사적 관점에서는 이것이 무단 통치, 그러니까 어떤 우리 한국의 동의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없이 들어왔던 시기를 표현하는 맥락입니다. 그러면 1910년대를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의 역사 속에서의 1910년대입니다. 1910년대는 일본 제국이 이제 이 한국이 지금 대한제국이었어요. 대한제국이었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지금 대한제국을 살펴봤죠. 대한제국이었는데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식민지화를 하고 그 위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총독부는 일본 정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의 개념은 뭐냐면 자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이제 소멸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 당시 일본 제국의 눈에 봤을 때에는 대한제국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한제국이 아니고 대신 일본 제국이 이 한반도를 통치한다라는 개념에서 조선총독부를 두고 여기가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이라고 이름 짓는 거죠. 그게 이제 일본 제국의 조선 총독부의 설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식민지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본이 갖고 있는 군대가 파견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협의나 논의가 아닌, 그리고 국가 대 국가의 관점이 아닌 물리적인 입장에서의 식민지 시대가 펼쳐지니까 그 대한제국, 곧 조선 안에서는 당연한 저항운동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일본에서 파견한 군대의 역할은 안타깝게도 조선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저항운동들인, 곧 거기 안에는 어떤 조직적인 군사훈련을 받지는 않았지만 의로운 뜻을 가지고 군사적 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임이라 명명되는 의병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인과 언론인과 많은 어떤 당시 조선을 예전부터 지배하고 있었던 사대부 양반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강제로 억압하기 위해서 파견된 것이 군대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개념에서의 다수의 민중의 눈에 봤을 때에도 또 다르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다수의 민중의 눈에 봤을 때에도 이러한 어떤 역사적 비극은 사실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의 민중들, 다수의 백성들은, 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역학관계와 힘의 불균형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이러한 안타까운 비극을, 역사의 비극을 생산해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떤 국가적 관계에서의 아픔을 이해할 때 어떤 한 나라를 무조건적으로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옳지 않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학과에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해요. 저희 학과의 이름이 뭐겠습니까? 글로벌 한국학과입니다. 한국학이 어떤 한국이라는 국가의 우월성을 앞세워서 우리 한국의 우월함을 주입시키는 강제력은 또 다른 강제성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글로벌 한국학과다라고 공부를 할 때 이 글로벌리즘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간의 문화를 보존하는 상태 속에서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자, 국제적 기준을 만들자, 그것을 문화적 활동으로 만들자라는 취지가 바로 글로벌 한국학과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본 제국이 당시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군대를 파견하는 목적이 한국 내의 저항 세력을 말살하기 위한 태도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안타까움이 다수의 민중, 곧 권력자나 지배자가 아닌 다수의 민중들이 원하는 방법론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곳곳에 증언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통치 체계에서는 안타깝게도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박탈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조선 땅을 살고 있으면서 조선의 역할, 곧 한 민족의 목소리와 의결권을 제한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게 곧 조선총독부가 했었던 역할이었다. 그게 안타까운 일이고, 두 번째로 식민지 사업에서의 특징은 토지 조사를 시작합니다. 누가 시작하느냐? 일본 제국의 조선총독부가 토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권성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조선총독부가 그거를 좌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 사업은 조선 땅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한반도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곧 자국인들이 우선이 아니라 일본 제국에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식민지 옹호론자들이 우선으로 개입이 된 거야. 그게 바로 일본 자본 세력의 편의를 봐주게 되는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한국인 노동자가 아주 안 좋은 환경과 낮은 임금, 차별을 받으며 사실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1910년대에 암울한 어떤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사진일까요? 지금은 다 철거가 됐는데요. 1910년대에서부터 세워졌던 조선총독부 건물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 제국이 대한민국 땅에 세웠던 조선총독부 건물인데 상당히 그 유럽 양식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은 한반도보다, 한국보다 한 2, 3세기 앞서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였고 서양의 무기를 개발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선한 의도가 아니라 불순한 의도라고 할 수 있는 악의를 가지고 그게 전개가 되어서 식민지 사회로 넘어가게 된 건데, 그러한 어떤 문명을 일찍 받아들이고 그 문명의 문화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은 상당히 선진적으로 앞서가는 도움을 준다. 그런 것이 우리한테 좀 제시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1910년대의 풍경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1910년대에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설치와 그로 인한 민족 자주권이 어떤 근본적으로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인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억압을 당하게 되는 그 실정 속에서 그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움직임은 어땠을까? 그걸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국내에서 조선총독부와 군대의 출범으로 인해서 민족해방운동이 이제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기본권이 지금 침탈당했잖아요.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지금 박탈당하니까 민족해방운동가들, 그러니까 민족해방, 그러니까 한민족의 관점에서는 한민족이 지금 식민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거를 해방시켜야 되죠. 그거는 당연한 아이덴티티의 회복 운동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는 거죠. 기본권이 어떤 억압이 되니까. 그러니까 민족해방운동가들이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선택한 게 바로 비밀 결사 형태로 조직되는 거예요. 비밀 결사 형태로 민족해방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비밀 결사 항해운동단체는 신민회가 있어요. 신민회가 이제 새로운 민족을 외우자 해서 교육, 출판, 언론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민족해방운동가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모임이 안학사건, 백오인 사건 등을 계기로 해체돼 버려요. 누구에 의해서 해체되는 걸까요? 바로 일본 제국에 의해서 해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해운동을 하는데 조선총독부에서 좋아할 리가 없고 조선총독부에서는 좀 더 분명하고 그리고 치밀한 방법으로 이 민족해방운동의 움직임을 박탈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해체가 됐어요. 그게 국내, 그러니까 한반도 내부의 사정이고 한반도 외부의 사정은 어떠냐? 그 중국의 만주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해주, 그리고 미주 지역, 미국이에요. 그런 해외에서는 만주, 연해주, 미주 지역을
근거지로 삼아서 민족 해방 운동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쏟았다. 그러니까 한국 영토 내에서는 일본 제국과 그 군대가 주둔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본권이 박탈이 되니까 제대로 된 어떤 움직임이나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신민회가 해체되는 걸 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그러니까 국내 밖에서 이제 움직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와 연해주로 한반도에서 토지조사 사업이 벌어진 걸로 인해서 토지를 많이 빼앗긴 농민들이 대거 이주를 합니다. 만주와 연해주 지방으로. 그래서 이제 간도 일대에 한인촌이 이제 성립이 되고, 연해주 일대에 신안촌 등을 형성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반도를 떠나서 해외에서 한인촌을 건설하면서 이렇게 이주한 이주 노동자들과 이주 농민들이 중심이 돼서 독립운동을 벌칠 수 있는 기지건설의 한 초석이 되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대대적으로 전개된 게 바로 그 3.1 만세 운동입니다. 그 한국의 역사 중에서는 식민지에 저항하는 가장 큰 어떤 독립운동 중에 하나를 대규모 민족해방운동인 3.1 만세 운동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역사적 연도는 1919년입니다. 1919년 대규모 민족해방운동인 3.1 운동이 전개가 됐어요. 자, 이 3.1 운동으로 인해서 국내의 독립운동가들이 크게 영향을 받았고, 해외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제국의 식민지 통치 방식에 변화가 옵니다. 물리적으로만 압력을 가하는 것이 오히려 풍선 효과처럼 3.1 만세 운동과 같은 대대적 민족해방 운동으로 발전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 제국의 입장에서 선택한 것은 그 한반도 안에서 자신들의 식민지 사상에 옹호하고 함께하는 이들을 육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른바 이제 이거를 친일파, 일본과 친한 라인, 일본과 친한 어떤 기류를 형성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문화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무단 통치식이라고 해서 총독부를 만들고 일본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기본권을 그대로 박탈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대적인 민족 운동이 일어나 버리니까 방식과 전략을 바꿔서 내부의 교란과 분열을 유도하자라는 측면에서 문화 통치가 시행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문화 통치는 안타깝게도 뭔가 부드럽고 일본과 조선, 그때 당시에 조선입니다. 조선이 대등한 위치에서 주고받는 그런 개념과는 상관없이 친일파를 육성하기 위한 어떤 식민 통치의 다른 방식에 불과했다. 왜 그 증거로 그 문화 통치가 있기 전에는 그냥 보통 경찰제였는데, 오히려 문화 통치가 시작을 하면서 경찰의 수가 오히려 증가되고 독립운동가들을 더 철저하게 색출하기 위한 고등경찰체가 도입되고 그런 것들이 강화가 되었었죠. 네. 자, 문화 통치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 기폭제가 됐던 게 3.1 해방운동이잖아요. 만세운동.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이 한국 사회를 식민지 지배구조로 완전히 재편해버리니까 되게 폭력적이죠. 그러니까 폭력적인 것들을 맛보게 되는 국민들은 일본 제국으로부터 피해 경험만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대적 분노와 저항이 전 민족적으로 한반도 전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이루어졌고, 그것이 어떤 하나의 기폭제를 맞이하는 입장이었고, 조선의 안타까운 비극적 왕인 고정의 장례일을 할 수 있는 3월 1일날 정오에 서울을 비롯해서, 이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비롯해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천안, 원산 등지에서 독립선언식이 이루어짐으로써 전국적 해방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3.1 운동의 취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이제 3.1 독립운동의 기념사진인데, 우리가 이걸 다른 표현도 3.1 만세운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만세를 외치면서
독립을 외쳤던 그 모습이고요. 독립운동, 3.1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천도교의 교령이라고 할 수 있는 소명이란 인물이 간부들한테 다짐한 말입니다.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 결의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되겠다. 그게 3.1 독립운동을 3.1 만세운동으로 부르는 기원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 하겠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